그러면 40분 남았으니까 뭔가 아주 촉박하지도 아주 여유롭지도 않은,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1일차 2교시 할 텐데, 자, 우리가 이제 1교시 때, 아니 아침 조회 때 이거 했었죠. 그러니까 어, 금융경제를 활용해서 실물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게 모든 국가들의 목표다. 안정적인 거가 물가 안정이었고, 이 성장이라는 게 경제 성장을 의미하는 거였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목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면 그래도 경제라는 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 하면서 이제 첫 번째 물가를 끌어오면서 물가는 돈의 양분의 물건의 양이구나 라는 걸 알아내면서 요걸 이제 1교시 때 저희가 배운 거죠. 그래서 금리라는 키워드를 뽑아내면서 금융경제랑 이게 이렇게 직결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중앙은행하고 금융경제에서 합쳐져서 얘네가 힘을 합쳐서 모든 돈을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제 2교시에 물건의 양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건 이제 또 실물 경제에서 물건의 양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오늘 지금도 살짝 스포로 하자면, 우리가 이제 물가 안정이랑 경제 성장 요 두 가지 목표를 배우는 건데, 이 물가 안정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오늘 이 물건의 양이 늘어나는 게 경제 성장하는 그 자체다라는 표현하고 똑같다는 걸 알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약간 쥐잡듯이 오늘 갑자기 이 경제 성장에 대한 목표를 해소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시는 걸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제 물건의 양에 대해서 2교시 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의 양. 아니, 물건의 양? 물건이 뭐야? 자, 이 물건이, 자, 제가 여지껏 단순하게 표현해서 쉽게 설명을 한 거였는데, 이게 그냥, 근데 풀어서 설명해도 쉽거든요. 이게 이제 상품과 서비스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어,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면 물건의 양이 많이 나오는, 가치 있는 물건의 양이 많이 나오는 게 경제가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손에 돌도끼 쥐어져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 쥐어져 있는 게 훨씬 더 좀 발전된 세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물 경제에서 물건의 양이 많이 뿜어져 나오는 게 이제 경제 성장이다. 근데 이거 이제 경제 성장이라는 거를 조금만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단계로 가치 있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뭐야라고 질문을 던져봤을 때 가치 있는 물건, 그러니까 상품과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내서 자, 스텝 2 이거를 많이 만들어내서 다 팔아버려가지고 팔아서 돈을 버는 것.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라는 게 뭐야라고 질문을 던지면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스텝 1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이제 끝 무렵에 스텝 2에 대해서 약간 포인트를 집어내면서 이 수업을 이제 마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스텝 1. 그 가치 있는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일단 그러니까 그러면서 물건이, 그러니까 하나 만들었는데 재투자해서 또 만들면 두 개가 생기고 세 개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물건의 양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경제 성장인 거죠. 네네. 그냥, 아까 저희는 약간 그래도 처음 경제를 배우는 사람들한테 하는 강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막 재투자가 되고 이런 과정까지는 안 가고 그냥 물건의 양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가 경제 성장이라고 약간 뭉뚱그려서 한번 배워보는 걸로 이제 그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물건을 만들어내는 건데, 물건을 이제 많이 만들려면, 자본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말씀하신 재투자한다라는 게 이 자본을 계속, 그러니까 이게 물건의 재료가 되는 건데, 이 자본으로 물건을 계속 만들어낸다라는 게 사실 뭐 똑같은 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만들려면 자본이라는 게 필요하다. 근데 이거를 나눠보면 물적 자본하고 인적 자본으로 나눠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물적 자본은 또 뭐가 있을 거냐면,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내는 기계, 설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우리 전용 친구들은 알 텐데 ASML이라고 알죠? 여기 취업하면 일단 한 번에 성공한 건데 이 ASML에서 EUV라는 정말 그 손톱만큼 작은 반도체 칩을 만드는 여기에 미세 공정을 하는 이 기계를 여기에서밖에 못 만든대요. 얘가 네덜란드 회사인데 그래서 얘가 이제 막 삼성이나 뭐 이런 반도체 회사에 납품을 하는 업체인데 슈퍼의리라 불리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ASML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좀 최첨단의 기술이 녹아있는 기계 설비가 있을수록 즉 이게 많다라는 건 물적 자본이 많다는 소리고 그러면 훨씬 더 가치 있는 물건이 생산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치 있는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뭐가 필요하나라면 이제 정말 최첨단의 물적 자본이 필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럼 또 원자재 같은 것도 이런 거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막 우크라이나 전쟁 나가지고 이거 구하기 힘들어졌는데 왜 원자재를 구하기 힘든 게 문제냐? 이게 없으면은 모든 석유나 뭐 석유, 천연가스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만드는 가치 있는 물건들이 재료가 될 텐데 이걸 못 구하니까 공급이 끊기니까 막 가격이 뛰고 지금 인플레이션 온다 많이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물적 자본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가 뭐 기계 설비까지는 만드는 능력이 이제 뛰어난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괜찮은데 원자재나 이런 막 땅 파가지고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잖아요, 우리가. 이 원자재 같은 건 진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적 자본이 중요한데 이 인적 자본은 이제 아까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코드 한두 줄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엔지니어. 그러니까 이 코딩 능력이 있는 엔지니어. 뭐가 있을까요? 또 그 뭐 딱 환자 보고 바로 뭐 그 필요한 약을 바로 처방하고 수술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의사. 또 뭐 어떤 뭐 한 번에 약간 설명으로 이해를 쏙쏙 시키는 능력이 있는 선생님. 뭐 이런 것처럼 요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인적 자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좀 그러니까 실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 디테일하게는 그러니까 전문 지식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전문 지식이 많은 사람 한 나라에 이런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훨씬 더 가치 있는 물건들이 많이 뿜어져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막 의료 서비스 같은 것도 이런 서비스인데 막 의료 서비스인데 뛰어난 의사들이 많으면 훨씬 더 의료 서비스 수준이 올라가고 이러겠죠. 자, 그러면 이 인적 자본에서 특히 중요한 거는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인적 자본을 키워내는 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건데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교육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왔는데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제가 교육이라는 그 단어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실물 경제에서 어디서 경제 성장이 나올 수 있는지 그 경제 성장의 소스라고 해볼까요? 교육이라는 키워드로 이 실물 경제의 모습을 한번 약간 확대해서 구체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육이라는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발견하고 정리한 세상에 대한 규칙, 법칙들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자, 이 세상이라는 거를 둘로 쪼개보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둘로 쪼개볼 수 있냐면 인간이 만든 세상이 있을 것이고 그거를 인간 세계라고 한번 해볼게요. 인간 세계. 그다음에 인간이 만들지 않은 세상이 있거든요. 지 스스로 굴러가는 그거를 이제 자연이라고 부르죠. 그 자연 세계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 자연 세계에 대해서 배우는 게 우리 이과들이 배우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인간 세계에 대해서 배우는 게 문과 친구들이 배우는 그런 거죠. 자,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과라는 구성은 어떻게 돼 있을까라는 걸 보면은 완전 그 기저에는 순수 학문, 뭐 정말 그 학문 자체,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 어려운 그 천재들이 많이 있는 그런 예를 들어 물리학, 화학, 생물, 그러니까 물화생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수학과 뭐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순수학문에 이과들이 배우는 순수학문에 포함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물리라는 게 약간 좀 위로 이제 실용학문
쪽으로 오면 요게 이제 공학이 되겠죠. 그러면은 물리가 올라오면은 이게 뭐 이런 전기전자, 뭐 기계공학, 뭐 건축공학, 뭐 이런 것들이 뛰어나올 수 있을 거예요. 화학하고 생물이 만나면 화생공이 나올 수 있을 거고, 생물만 뽑아내더라도 의학, 뭐 약학, 뭐 이렇게. 아, 이 자연 세계에 대해서 이과들이 배우는구나, 이런 거에 대해 배우는구나. 문과도 사실 구조는 그 이렇게 그러니까 순수 학문을 배우냐, 실용 학문을 배우냐, 이거는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수 학문 쪽엔 뭐가 있을까? 이게 뭐, 뭐 언어학, 뭐 철학, 뭐 고고학, 뭐 이런 심리학,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약간 더 실용적인 학문엔 문과 쪽엔 뭐가 있을 거예요? 뭐 법학, 그러니까 금융, 뭐 또 경영학,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법도 사실 사람 대 사람 사이에 일어난 그 마찰을 관리해주는 학문인 거고, 금융도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돈이 움직이는 걸 관리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더 실물 경제를 이렇게 약간 구체화시켜서 약간 그 실물 경제를 돋보게 되면 이런 모습일 거예요. 그러면은 자, 왜 우리가 지금 이걸 왜 살펴보고 있냐면, 그 가치 있는 물건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소스가 어디 있는지. 자, 그러면은 문과 쪽에서는 뭐 금융 서비스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뭐 법률 서비스, 뭐 이런 거 다 그 가치 있는 상품과 서비스 중에 서비스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이과 쪽에서는 스마트폰, 뭐 전기 자동차, 뭐 댐 이런 건축 기술, 뭐 현수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뭐 약학이면은 뭐 이런 뭐 모든 사람을 치료하는 약, 뭐 의료 서비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실물 경제에서 가치 있는 물건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가치 있는 물건들이 그러니까 경제 성장의 소스, 그러니까 어디서 어떠한 서비스가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약간 이런. 그래서 저 대학교 딱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저도 이 구조를 그냥 강연을 듣다가 알게 된 건데, 그러네. 내가 저가 전자정보공학인데, 여기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약간 탑다운으로 내가 공부하고 있는 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알게 되면서 약간 시야가 확 트인 듯한 느낌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청자분들이 대학생들이니까, 내가 공부하는 게 정말 그 실물 경제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번 파악하는 것도 되게 괜찮은 경험일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내용을 한번 잡아봤어요. 그리고 뭐 문과 쪽에서는 뭐 이렇게 금융이나 법률 딱딱한 거 말고 문화 서비스, 뭐 예를 들어 K-팝, 뭐 이런 K 드라마, 뭐 이런 것들도 사실 그 가치 있는 서비스거든요. 이걸로 돈 사실 여기서 돈 진짜 많이 벌어들이죠. 그러면서 얘네가 매출을 올리는 것도 다 우리가 오늘 2교시에 배우는 최종적인 경제 성장이라는 거에 기여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오케이. 여기까지는 실물 경제에서 가치 있는 물건들이 많이 뿜어져 나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위치에서 이런 구조에서 실물 경제에서 뿜어져 나오는구나 라는 내용까지 이제 살짝 살펴봤고, 이제 약간 이제 경제적인 내용으로, 그러면 요 실물 경제에서 물건들이 막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건데, 얼마나 뿜어져 나오느냐.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경제를 배우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어치 물건이 생산되었는지를 통계를 잡아내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국가 내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물건들이 많이 생산되었는지, 이거를 GDP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에서 그 한 국가 안에서의 생산물이 총 얼마나 만들어졌는지를 GDP라고 부르거든요. 이 GDP를 이제 한번 저희가 계산을 해볼 거예요. 어떻게 계산해 볼까? 이제 제가 통계청 부장이라고 할 거예요. 통계청 부장님 됐어. 제가 통계청 부장님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우리들의 임무는 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국내 총 생산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거 어떻게 구할까? 이렇게 한번 가장 원초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 회사가 진짜 많이 있을 거예요. 뭐 ABCD뿐만이 아니라 뭐 엄청 많겠죠. 가장 원초적으로 직접 실사를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통계청 부장이니까 그 밑에 대리나 이런 사람들한테
김 대리는 A한테 가서 사장님한테 물어봐봐. 여기가 뭐 설탕 공장이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오늘 이 사장님 이번 연도에 얼마나 생산했어요? 우리 한 1억 원어치 생산했어.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럼 이 대리는 여기 B 기업 실사 가봐. 5억 원어치 생산했어요. 뭐, 이 반도체 회사일 수도 있고.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별로 현실성이 없거든요. 왜냐면, 통계청 직원은 한정돼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얼마나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원초적인 방법으로 실사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대리나 이런 사람들이, 부장님 이거 별로 가망이 없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제가 고민에 빠진 거죠. 근데 저거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생산됐는지는 잡아내야 될 텐데 저거 잡아야 경제 성장률 얼마 있는지 알아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잡아내지? 하다가 이제 무릎이 탁 튀는 거죠. 야, 조금만 생각을 해보니까 총 생산된 양이 총 지출된 양하고 똑같지 않을까라는 이제 부장님의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야, 이렇게 설탕 공장에서 설탕을 생산을 해낼 텐데 이걸 우리가 누군가가 사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경제 무대에 5개의 경제 주체가 있다고 했는데 시중은행하고 중앙은행은 물건을 사는 기관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제외한 개인이 한 1,000만 원어치 설탕을 사갈 수 있어요. 개인이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개인들이 이 집 뭐 옆집 아줌마 윗집 아저씨 다 합쳐서 설탕을 달고나 만들려고 1,000만 원어치 사갔다라고 쳐보죠. 그러면은 이제 기업들도 뭐 예를 들어 마카롱 회사면은 2천만 원어치 또 사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 그리고 정부도 실제로 소비를 하거든요. 소비를 하는 주체 중에 하나거든요. 예를 들어 뭐 무상급식 해야 되는데 설탕이 필요하다 이러면은 한 3천만 원어치 살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외국인도 우리나라 물건을 사간단 말이에요. 한 4천만 원어치 사갔다 쳐보죠. 그러면은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더 하니까 그러니까 총 지출된 양이 1억하고 똑같네. 총 생산된 양하고 똑같네. 근데 지출된 내역을 잡는 건 훨씬 쉬우니까. 이건 원초적으로 실사를 가가지고 사장님한테 일일이 물어봐야 되는데. 이건 그냥 결제 내역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 GDP는 이렇게 잡아보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총 생산을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개인이 소비한 거. 자, 이제 개인, 기업, 정부, 외국인이에요. 자, 잠깐 기억을 해서 개인이 소비한 거, 기업이 소비한 거, 정부가 소비한 거, 외국인이 소비한 거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개인이 커스터머라고 해서 C라고 표현하거든요. 기업이 소비하는 거를 투자라고 해서 인베스트먼트해서 I라고 표현을 하고 정부가 거버먼트 지출이 영어로 뭐지? 아무튼 거버먼트라서 G가 정부 지출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물건을 산 거 이거를 NX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물건을 사주면 우리한테는 수출로 잡힐 거 아니에요. 이게 엑스포트.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국인한테 팔아낸 게 수출이면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사오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수입이죠. 그러면은 임포트 해가지고 요거를 그러니까 수출해서 수입을 빼면은 순수출이라고 해가지고 넷 엑스포트라고 해서 NX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 이 실물 경제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건을 얘가 사는 걸로 측정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 아이디어가 그러면은 제가 드린 자료를 보시면 세 번째 장에 보시면 2020년도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2020년도 데이터를 보시면 민간이 소비한 그러니까 총 우리나라한테 이게 지금 맨 윗줄에 있는 게 1933? 그러니까 1933조가 우리나라 안에서 만들어진 물건의 양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 아래 민간 최종 소비 지출 이게 이제 개인이 소비한 거지. 이게 지금 한 897조네요. 2020년 기준으로.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네. 총생산이 총지출하고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마진도 지출에 포함이 돼요. 네, 그거 포함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정부 최종 소비 지출 이거 349조. 그 다음에 총 고정 자본 형성하고 재고 증가 이게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거칠게 표현하면 정부가 349고 그러면은 네, 아무튼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외국인은 71조 정도가 되네요. 그거 더하면 어떻게 되지? 총고정 자본 형성하고 재고 증감 더하면 615조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기업이 한 615조 정도 쓰면서, 그러니까 각 주체들이 얼마나 쓰는지에 따라서, 이거 다 더하면 실제로 1933조 나오거든요. 그 오차, 통계상 오차까지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을 하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2021년도 거 그 아래 데이터를 보시면, 민간에서 소비한 게, 이거는 이제 2021년도 기준이면, 얘가 46%고, 얘가 18%고, 계속, 정부가 18%고, 그 다음에, 어, 맞나요? 총 고정 자본 형성이 지금 31.4%고, 뭐, 아무튼, 수출이 3.7%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더하면 거의 99.9% 나오거든요. 그러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총 생산된 물건은 요런, 개인이 한 절반은 사가는 거고, 요렇게 사가는구나. 이게 구체적으로 눈에 딱 보이면,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약간 훨씬 더 감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의 상황인 거고, 미국 같은 데 보면은, 미국은 소비가 경제를 주도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막, 이 퍼센테이지가 훨씬 높겠죠. 그러니까 그 정확한 내용은 저도 아직 조사를 해본 게 아니라 모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각 국가들별로 산업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 비율도 되게 달라질 수 있다. 어쨌든 근데 국내 총생산은 이렇게 잡아간다. 여기까지. 그러면 오케이. 대충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한 2천조 원어치 물건을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케이. 이거 큰일 나네. 예를 들어 2020년에 한 2천조를 생산했다라고 해보죠. 그다음에 2022년도에 한 2,200조 생산했다라고 보면, 이게 이제 물건의 2천조 원어치 물건의 양이 생산된 거고, 2022년도에, 그러니까 200조 원어치 물건의 양이 10% 증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 GDP의 양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에서의 2년 동안의 경제 성장률을 10%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납득이 되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10%가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20년도에 한번 GDP를 한번, 아까 설탕 공장 있었으니까, 2022년부터 할게요. 2022년도에 설탕의 가격에 설탕의 양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리나라에서 한 1억 원어치,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전기 자동차라고 하면 2020년도 가격에 2020년도에 얼마나 생산했는지 전기 자동차 가격. 그러니까 이게 훨씬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도 있을 거고, 뭐 바나나도 있을 거고, 뭐 스마트폰도 있을 거고. 해서 이게 2020년도에 2,200조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2020년도에 2020년도 GDP 2,000조는 무슨 말이냐면, 빠르게 한번 써볼게요. 이게 좀 쓸 필요가 있긴 해가지고. 급하다 급해. 설탕이 2020, 전기 자동차 2020.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요게 2020년도 거는 요게 2,000조라는 거죠. 이거 납득되죠? 요 두 줄. 근데 저희가 궁금한 거는 요 Q의 변화량이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의 양이 얼마나 늘어났는지가 경제 성장률인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10% 증가했는데, 여기에는 Q가 증가한 양도 있긴 하지만 사실 요 물가가 증가해서 늘어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탕은 이 해에도 한 개가 생성됐고 요 해에도 한 개가 생성했는데, 여기서 설탕이 1,000원이었어. 근데 2020년도에는 설탕 가격이 1,200원이 늘어나면, 물건의 양 한 개 한 개 생산한 거는 GDP는 저희는 변하지 않았는데, 요 물가라는 요 놈 때문에 더 커져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는 요 Q의 변화량이 진짜 궁금한데, 그럼 요 놈이 우리를 교란시키는 놈이잖아요. 요 놈은 보면 안 되잖아요. 물가가 오른 게 그 물건을 많이 만들어낸 사실은 아니니까. 그러면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GDP는 이거를 다 여러 가격의 개수를
곱한 건데 요 놈을 죽여줘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2020년도인데 2020년도 걸로 다 바꾸는 거예요. 가격을. 그러면은 이 Q의 양만 변화를 볼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이게 물가가 보통 오르는 상황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한 2050조 정도 될 거예요. 약간 요거보다 작고 요거보다 살짝 크겠죠. 아, 이걸 우리가 실질 GDP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GDP인데 이름이 있었어요. 명목 GDP라고. 그 해 가격을 다 적용한 게 명목 GDP인데, 우리는 경제 성장률의 물건이 얼마나 많이 뿜어져 나오는지 그 변화율이 궁금한 거니까 이 Q의 변화율 요것만 잡아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가격을 그러니까 지금은 2020년도를 기준년도 가격으로 잡아낸 거거든요. 기준년도 가격으로 통일시키면서 그렇게 통일시켜서 해 나온 이거를 실질 GDP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의 엄밀한 정의는 명목 GDP의 변화율이 아니라 실질 GDP의 변화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조에서 2000조에서 2200조로 늘어난 200조어치가 모두 경제 성장에 기여한 게 아니라 여기서 요만큼 올라간 50조 정도 어치만 그 경제 성장을 했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거죠. 오케이. 그러면 식을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명목 GDP는 실질 GDP에 물가 요소가 결합된 형태이구나. 여기 되죠? 오케이. 그러면 요 시까지 포함했으면 오늘 할 건 거의 다 한 건데, 기준을 정하면 딱 기준이 그게 보통 우리나라에서 통계 잡을 때 2015년에 제일 많이 잡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데이터 요 데이터 아래에 있는 거 보시면 구체적으로 요 코시스가 한 3분의 2 지점에 있는 거 보면 실질 GDP가 1910이고 명목 GDP가 오른쪽에 있는 2057조거든요. 그러니까 명목 GDP보다 실질 GDP가 살짝 크죠. 그러니까 물가 요소가 반영이 된 거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2015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거예요. 대부분의 통계가 2015년 아니면 2020년을 잡는데 많이들 2015년으로 진짜 많이 잡더라고요. 이제 5년 단위로 업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쭉 시계열이 이렇게 있으면 얘를 기준으로 어디든 다 보는 거예요. 5년으로 끊어서 보는 게 아니라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스텝 1 다 한 거예요. 가치 있는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가치 있는 물건의 양을 GDP로 측정하는데 그거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로 잡아냈었고, 그 다음에 가치 있는 물건을 만들어낸 이 GDP의 변화율이 경제 성장률이긴 한데 좀 더 엄밀히 하기 위해서 이 명목 GDP에서 물가 요소를 걸러낸 실질 GDP의 변화율이 진짜 찐 우리가 원하는 경제 성장률이다라는 것까지 잡아서 스텝 1 이제 끝냈어요. 그러면 스텝 2는 이제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스텝 2는 그렇게 해서 실물 경제에서 뿜어져 나온 이 물건을 어디에 팔 거냐에 따라 국가 경제 성장 방식이 두 개로 나뉘거든요. 그 뿜어져 나온 물건을 자국에다 팔면 이거를 내수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를 밖에다가 외국에다 팔면 이거를 수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뿜어져 나온 물건을 어디에 팔긴 하는데 어디에 파느냐에 따라 국가가 내수로 성장할 수도 있고 수출로 성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요 포인트 잡아가면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본론은 이제 스텝 1, 2 다 배웠으니까 다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금리 맨 마지막 파트에서 그 돈의 가치는 금리에 비례한다는 거 잡아냈듯이 여기서도 돈의 가치는 경제 성장률하고도 비례한다라는 사실까지 한번 체크를 할 건데, 이거 너무 당연한 게 한 국가 내에서의 경제가 성장할 거라는 얘기가 소문이 무성하게 들리면 여기에 있는 주식이 다 뛰고 부동산도 뛰고 채권도 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보고 있던 외국인들은 손에 달러가 쥐어져 있는데 외환 시장에 들어와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서 우리나라한테 들어와서 경제 성장률의 기대가 빵빵한 우리나라한테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원화가 필요할 거예요. 외국인 입장에서 이 원화가 필요해요. 원화가. 그러면은 외환 시장에 들어와서 달러 팔고 원화 살 거니까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원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 여기까지
이게 이제 아까 금리, 돈의 가치는 금리에 비례한다, 돈의 가치는 경제 성장률에 비례한다가 이제 약간 4교시를 위한 빌드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재료를 마지막으로 챙겨가는 걸로 이렇게 끝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오늘 이 실물 경제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GDP였다. GDP는 이 실물 경제에서 물건이 얼마나 뿜어져 나오는지. 근데 이걸 측정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어서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로 측정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실물 GDP의 변화율이 경제 성장률이긴 하지만 실질 GDP의 변화율이 명목 GDP에서 물가를 걸러내준 실질 GDP의 변화율이 실제 찐 경제 성장률이다. 여기까지 하면 다 배웠어요.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기사 맨 아래쪽에 인용하는 그게 그 뭐냐면 맨 이제 그 밑에 줄만 체크하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세 번째 페이지 맨 마지막 기사 중에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전망을 0.4포인트한테 2.5%로 조정했다. 그러니까 실제 GDP가 2.5% 변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쭉 내려오다가 맨 마지막 줄에 수출 성장세마저 꺾여서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인데 NX가 빠질 것 같아. 그래서 GDP가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을 2.9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는데 왜 그랬냐? 아, 수출이 안 될 것 같아서. 아, 요 NX가 좀 빠질 것 같아서 GDP가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경제 기사를 그냥 읽으면 수출 안 되면 경제 성장 안 되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늘 배우고 나니까 아, GDP는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얘가 빠지니까 이렇게 한다고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아지는. 그렇게 하면 네, 2교시가 끝났어요. 네, 이러면 이게